한양 종로 저작거리. 해가 중천에 떴으나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곡식값은 제자리인데 소금값만 치솟아 장사치들은 한숨을 쉬고 백성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저작거리 한가운데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초라한 무명옷을 입은 그 여인의 행색은 보잘것없었으나 이상하게도 모든 상인이 그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큰 소금 상단의 주인도 유기전 대상인도 심지어 한성부 관리까지도 그녀 앞에서는 허리를 굽혔지요. 여인이 입을 열자 저작거리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올해는 서해 염전에서 가을 소금이 풍년이니 값을 낮추는 것이 옳겠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조선 팔도의 소금값이 결정되었습니다. 소금 한 말에 쌀썩 말이던 값이 그녀의 말 한마디로 쌀 한 말 반으로 떨어졌지요. 백성들은 환호했고 상인들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조선 팔도의 소금줄은 지금 이 여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똥지게를 지고 똥통을 비우던 시댁에서 가장 천하게 취급받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도 한 작은 고을. 보미는 가난하지만 선량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그 고을에서 제법 이름난 양반가의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부모님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보미가 이제 양반댁 마님이 되는구나.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집 첫날부터 보미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미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시누이들은 코웃음을 쳤지요. 겨우 저런 것을 며느리로 들였단 말이냐. 친정이 가난하면 얼굴이라도 예뻐야지. 보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물을 길어 나르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손은 터지고 등은 휘었으나 보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시댁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혼인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보미를 불렀습니다. 마당 구석에 놓인 똥지게와 똥통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오늘부터 내가 이것을 맡아라. 새벽마다 온 집안 똥통을 비우고 뒷산 걸음터로 전하르는 것이다. 보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리 천한 종이라도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양반댁 며느리가 똥지게를 진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마저 빼앗기는 일이었지요. 아니되옵니다. 제가 아무리 출신이 미천하나 이것만은 입 닫히지 못할까? 시어머니의 매서운 꾸짖음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에 시아버지와 남편, 시누이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보미를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렸고 시누이들은 비웃기까지 했지요. 제 주제를 모르는구나. 내 친정이 얼마나 가난한데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만도 감지덕지해야지. 그날부터 보미의 진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똥통을 비우고 지게에 가득 실어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번에 3번씩 하루에도 5-6번을 오갔지요. 무릎은 퉁퉁 부어올랐고 등에는 땀띠가 터져 진물이 흘렀습니다. 옷과 몸에 밴 악취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지요.
시댁 식구들은 보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늘 마지막이었고 남은 음식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방 한 칸 얻지 못해 헛간 구석에서 잠을 잤고 추운 겨울에도 불 한 번 제대로 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미가 또다시 똥지개를 지고 뒷산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지게가 쏟아지며 똥물이 온몸에 뒤집어 씌워졌지요. 악취가 코를 찔렀고 입에도 들어가 토할 것 같았습니다. 보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늘을 보며 외쳤지요.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보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지요. 혼인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댁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보미를 가리켜 말했지요. 저녀는 시도 받지 못하는 돌나무구나. 우리 집안의 대를 끊으려는 것이냐.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차갑게 보미를 대했지요. 밤에 방에 들어와도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렸고 낮에 마주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혼인한 지 2년째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첩을 들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그것도 고을에서 제법 이름난 기생을 첩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여자가 들어오는구나. 저 똥지개년 대신 말이야. 보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나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첩이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시어머니가 보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친정에 돌아가거라. 우리 집에는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 마님, 입 다치지 못할까?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보미는 애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요. 하지만 시댁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직접 나서서 보미를 밀쳤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그렇게 보미는 쫓겨났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한 푼의 노자돈도 없이 몸에 뒤집어 쓴 것은 악취뿐인 채로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지요. 보미는 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또렷했습니다. 자신은 버림받았다는 것.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다가 결국 쓰레기처럼 내던져졌다는 것. 그 사실만이 가슴을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보미는 천천히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걸음을 옮겼지요.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새겨들었던 터였습니다. 보미의 발걸음은 마을을 벗어나 들판으로 다시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말할 수 없이 처량했지요. 보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뒤 마을 사람들은 보미를 외면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지요. 똥지개를 지던 며느리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불길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미는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고 한 끼를 얻어먹었고 밤에는 주막 처마 밑이나 빈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온몸이 젖었고 추운 겨울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았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보미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눈빛은 흐릿해졌습니다. 손과 발에는 동상이 생겨 피가 났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살같이 드러났지요. 어느 날은 주막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주막 주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릇을 하나 깨뜨렸다는 이유였지요. 보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피가 나는 입술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한 양반댁에서 빨래를 하다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집에 찾아와서는 보미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던 것입니다. 저것은 우리 집에서 쫓겨난 똥지개년이다. 더러우니 당장 내쫓아라. 보미는 또다시 쫓겨났습니다. 허리를 굽혀 사과했으나 양반댁 주인은 빗자루로 보미를 때리며 대문 밖으로 내쫓았지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보미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씹어 먹었고 풀뿌리를 캐어 물에 불려 삼켰습니다. 하지만 배는 채워지지 않았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지요. 어지러움이 심해져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기침이 멎지않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지요. 보미는 어느 고을 근처 언덕을 넘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염전 인근 황무지였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과 코와 입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보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모욕당하지 않아도 되고 똥지개를 지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은 계속해서 얼굴을 적셨고 몸은 점점 더 얼어붙었습니다.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 여보게, 이봐, 정신 차리게. 흐릿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으로 빠져들 뿐이었지요. 눈을 떴을 때 보미는 낯선 곳에 있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안이었습니다. 몸에는 누더기 이불이 덮여 있었고 코끝에는 따뜻한 죽 냄새가 났지요. 고개를 돌리니 한 노파가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나? 노파의 목소리는 거칠었으나 따뜻했습니다. 보미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죽 한 그릇을 떠서 보미의 입에 넣어 주었지요. 천천히 먹게. 사흘을 굶었을 텐데 급하게 먹으면 탈 난다네. 보미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삼켰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니 몸에 조금 기운이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은인은 무슨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지 않은가. 노파는 김씨성을 가진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염전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보미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 염전 웅덩이 근처를 지나다가 쓰러져 있는 보미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염전 마을일세. 저 너머로 보이는 것이 다 염전이지. 보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넓은 염전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소금더미가 하얗게 빛났지요. 며칠 뒤 보미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노파는 보미에게 물었습니다. 갈 곳이 있나?
보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가고 싶은 곳도 없었지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함께 지내세.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낫지 않겠나? 보미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지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보미는 노파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염전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염전으로 나가 소금을 긁어 모으고 해가 지면 소금을 말리고 포장했지요. 보미도 조금씩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지요. 하지만 보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노파가 보미에게 소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금이란 것은 말이지 단순히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저장할 수 없고 김장을 담글 수 없고 젓갈도 만들 수 없지.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소금을 다스리는 자가 백성의 식탁을 다스린다고 했네. 보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계속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소금 장사는 쉬운 일이 아니라네. 관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큰 상단이 독점하는 곳도 있지. 우리 같은 일꾼들은 그저 염전 주인에게 품삯만 받을 뿐이야. 하루 종일 일해도 고작 다푼이지. 그럼 염전 주인은 얼마를 버십니까? 글쎄, 소금 한 가마에 단량은 받지 않겠나? 한 달이면 좋기 100량은 벌 걸세. 보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것은 고작 다푼인데 염전 주인은 한 달에 100량을 번다니. 그것도 자신들이 만든 소금으로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소금을 팔 수는 없습니까? 직접?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염전도 없고 돈도 없고 연줄도 없네. 게다가 소금 장사는 큰 상단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함부로 끼어들 수가 없지.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미와 노파가 버려진 염전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10여 년 전 주인이 파산하여 방치된 곳이었지요. 웅덩이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보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웅덩이 한쪽 구석에 하얀 결정이 반짝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소금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소금이 아니라 결이 굵고 단단한 고급 소금이었지요.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노파가 다가와 소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것은 천일염이 아닌가. 게다가 이렇게 질이 좋은 것은 처음 보네.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빛에 말려 만든 소금으로 일반 소금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특히 결이 굵고 깨끗한 천일염은 양반집에서도 탐낼 만큼 귀했지요. 이 웅덩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네. 햇빛과 바람이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야. 만약 이곳을 다시 손본다면. 노파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돈이 어디 있나? 염전을 손보려면 좋기 10량은 들 텐데. 보미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다. 이곳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보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려진 염전을 되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다시 일어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보미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보미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염전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의 빨래를 해주거나 밥을 지어주며 돈을 모았습니다. 다푼, 1푼, 1푼, 2푼. 작은 돈을 모아 항아리에 넣었지요. 노파는 보미의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 대단한 아이로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내는 다르구나. 보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버려도 소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항아리 속 돈은 조금씩 쌓여갔고 보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무렵 보미의 항아리에는 단량의 돈이 모였습니다. 아직 부족했으나 보미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노파에게 말했지요. 할머니, 이제 시작해볼까 합니다. 무슨 소리냐? 버려진 염전 말입니다. 단량이면 최소한 웅덩이 하나는 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파는 놀랐습니다. 보미가 정말로 염전을 되살리려 한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지요. 노파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내 남은 생애를 걸어보지 뭐. 두 사람은 다음 날부터 버려진 염전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웅덩이에 고인 물을 퍼냈습니다. 하루 종일 바가지로 물을 떠내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요. 그 다음에는 바닥에 쌓인 흙과 자갈을 골랐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손톱이 벗겨졌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웅덩이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매끈한 안반이 나타났고 햇빛이 비치자 반짝였지요. 노파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염전은 처음 보네. 바닥이 이렇게 좋으면 소금질이 아주 좋을 거야. 다시 일주일을 더 작업한 끝에 웅덩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를 만들고 물을 가두는 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웅덩이 바닥에 하얀 소금 결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그 모습은 마치 은빛 보물 같았지요. 보미와 노파는 조심스럽게 소금을 긁어 모았습니다. 한 자루가 채워졌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내다 팔아야지. 이 정도 질이면 좋기 다푸는 받을 걸세. 하지만 보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푼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대로 된 값에 팔고 싶습니다. 다음 날 보미는 소금 한 자루를 지고 고을의 큰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약방에서는 좋은 소금을 구하기 어려웠고 값을 제대로 쳐주는 곳이었지요. 약방 주인은 처음에 보미를 무시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시골 여인이 무슨 좋은 소금을 가져왔겠느냐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자루를 풀어 소금을 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약방 주인은 소금을 손에 집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결이 굵고 단단했으며 불순물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혀로 맛을 보니 짠맛이 깔끔하고 뒷맛이 개운했지요. 천일염입니다. 그것도 상등품이군요.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한 자루에 쌀 2마리면 어떻겠소? 보통 소금 한 자루가 쌀 1마리였으니 2배의 값이었습니다.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첫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쌀 2마를 받아 돌아온 보미는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달에는 소금 2자루를 만들었고 그 다음 달에는 4자루를 만들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단골이 되었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염전 마을에 질 좋은 소금을 파는 여인이 있다더라. 그 소금이 어찌나 좋은지 양반댁에서도 찾는다던데. 반년이 지나자 보미의 염전은
웅덩이 하나에서 3개로 늘어났습니다. 노파와 함께 일하기에는 벅찼지만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소금을 만들었지요. 그 소문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의 큰 상단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소금을 대량으로 사겠다고 했지요. 보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한 달에 100가마 정도는 필요하오. 100가마면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지금의 염전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보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3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때까지 염전을 확장하겠습니다. 좋소. 믿고 기다리겠소. 보미는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염전을 확장했습니다. 버려진 염전 전체를 손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일당은 넉넉히 쳐주었고 식사도 제공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저 여인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똥지게를 지던 며느리가 이제는 염전을 하다니. 하지만 일을 해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보미는 공정했고 약속을 지켰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일꾼들은 점점 보미를 따르기 시작했지요. 3달 뒤 약속대로 한양 상단에 소금 100가마를 납품했습니다. 상단 주인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질 좋은 소금은 처음이요. 앞으로도 계속 부탁하겠소? 그날부터 보미의 염전은 정식으로 한양 상단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가마, 2달에 200가마, 반년이 지나자 한 달에 500가마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미는 그 돈으로 염전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인근에 버려진 땅을 사들여 염전으로 만들었고 웅덩이를 더 늘렸습니다. 일꾼도 10명, 20명, 30명으로 늘어났지요. 첫 해가 지났을 때 보미의 염전은 그 고을에서 가장 큰 염전이 되었습니다. 둘째 해에는 인근 3개 고을에 작은 염전을 만들었고 셋째 해에는 5개 고을로 확장했습니다. 보미는 직접 각 염전을 돌아다니며 관리했고 소금의 질을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사람들은 보미를 소금 아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아씨가 다루는 소금은 질이 좋아. 소금 아씨는 거래를 할 때 속이지 않아. 소금 아씨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넷째 해가 되었을 때 보미는 마침내 한양에 지점을 냈습니다. 유기전 근처에 작은 상점을 하나 열었고 직접 소금을 납품했지요. 한양의 양반들과 상인들이 보미의 소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금은 어디서 났소? 경상도 염전입니다. 주인이 누구요? 저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여인이 직접 염전을 운영한다니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소금의 질이 워낙 좋았기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5째 해가 되었을 때 보미의 염전은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큰 염전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1000가마 이상의 소금을 만들어냈고 전국의 상단과 거래했지요. 보미는 더 이상 똥지게를 지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금 상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겸손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큰 저택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파와 함께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고 아침마다 염전을 돌아다니며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눴지요. 노파는 보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똥지게를 지던 내가 이제는 조선의 소금줄을 쥐고 있구나. 보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아니야. 이것은 내 노력의 결과란다. 그렇게 5해가 흘렀습니다. 보미는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섰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득권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해 가을이었습니다. 보미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큰 소금 상단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상단은 조선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상단이었지요. 상단의 대표는 보미에게 말했습니다. 소금 아씨, 우리와 손을 잡는 것이 어떻겠소? 손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염전과 소금을 우리 상단에 넘기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 유통하고 당신에게는 이익의 사마를 드리겠소. 보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염전은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습니다. 상단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당신도 알겠지만 이 장사는 우리가 오래 해왔소. 만약 우리와 적이 된다면 쉽지 않을 것이오. 그것은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요. 생각해 보시오. 상단 대표가 돌아간 뒤 노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조심해야 해. 노파의 말대로였습니다. 한 달 뒤 보미의 염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염전의 수로를 막아버렸고 소금 더미를 흩어놓았습니다. 일꾼들 중 몇몇은 갑자기 그만두었고 일부는 다른 상단으로 옮겨갔지요. 게다가 한양의 상점에서 소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소문을 퍼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금 아씨의 소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더라. 그 소금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더군. 거짓 소문이었으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한양 상점의 매출은 반 토막이 났고 전국의 거래처에서도 주문이 줄어들었지요. 보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상단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을의 사또가 보미를 불렀습니다. 관아에 들어서니 사또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금 아씨 염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하던데 세금은 매달 제때 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보니 부족하더군. 체납된 세금이 열량이요.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보미는 세금을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일주일 안에 세금을 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염전을 폐쇄할 것이오. 보미는 깨달았습니다. 사또도 큰 상단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뒤에서 뇌물을 받았거나 압력을 받았을 것이었지요. 관아를 나온 보미는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큰 상단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니? 보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다음 날 보미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성부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한성부 관리들도 큰 상단 편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성부를 나오던 보미 앞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관복을 입은 사내는 보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금 아시오? 그렇습니다만 내 이름은 이판서요. 형조판서를 지낸 사람이요. 이판서는 조정에서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탐관오리를 미워하고 백성을 아끼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당신의 사연을 들었소. 큰 상단이 당신을 괴롭힌다는 소문도 들었고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움이라기보다는 정의를 세우고 싶소. 나는 부정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오. 이 판서는 보미에게 조언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시오. 큰 상단이 당신을 방해한 증거, 사또가 부정한 증거를 모으면 내가 조정에 상소를 올리겠소. 보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보미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염전을 방해한 자들을 찾았습니다. 일꾼 중 한 명이 고백했습니다. 큰 상단에서 돈을 받고 수로를 막았다고 했지요. 그 증언을 글로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자들을 찾았습니다. 한양의 상인 하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큰 상단에서 돈을 주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다는 것이었지요. 마지막으로 사또의 부정을 밝혀냈습니다. 관아의 하급 관리가 몰래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미가 낸 세금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고 사또가 임의로 체납이라고 고친 흔적이 보였지요. 모든 증거를 모아 이 판서에게 보냈습니다. 한 달 뒤 조정의 상소가 올라갔습니다. 이 판서가 직접 임금 앞에서 보미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며 명했습니다. 즉시 조사하라. 만약 사실이라면 엄벌에 처하라.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성부에서 관리가 내려와 고을을 조사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큰 상단의 부정, 사또의 비리, 모든 것이 드러났지요. 한 달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큰 상단의 대표는 유배형을 받았고 사또는 파직되어 고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빼앗았던 재산은 몰수되었고 보미에게는 정식 허가증이 내려졌지요. 소금 아씨, 당신은 정당하게 사업을 했소. 앞으로도 떳떳하게 일하시오. 보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노력한 자가 인정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적은 바로 과거 자신을 버렸던 시댁이었습니다. 여섯째 해봄이었습니다. 보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양의 큰 상단에서 온 것이었는데 내용이 기묘했지요. 소금 아씨께서 우리 상단과 거래하신다면 조선 최대의 소금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경상도의 큰 양반가이며 한 번에 1000가마의 소금을 필요로 합니다. 1000가마면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거래한다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보미는 상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거래하겠습니다. 한 달 뒤 거래 날이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경상도의 한 큰 고을이었습니다. 보미는 소금 1000가마를 수레에 실어 그곳으로 향했지요. 고을에 도착하니 큰 저택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반들과 상인들, 그리고 구경꾼들까지 모여 있었지요. 뭔가 이상했으나 보미는 개의치 않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택 대청마루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고 보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버렸던 시댁 식구들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들 모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미를 보고 비웃었지요. 오, 똥지개년이 왔구나.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소금 장사로 돈을 좀 벌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 신분은 바뀌지 않아. 너는 우리 집에서 쫓겨난 천한 며느리일 뿐이야. 시어머니도 말을 보탰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려면 우리 허락이 필요하단다. 우리가 내 시댁이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내가 버는 돈의 반을 우리에게 바쳐라. 보미는 침묵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지요. 만약 거절한다면요? 거절? 내가 감히 우리를 거절해? 그렇다면 우리가 관에 고발할 것이다. 내가 우리 집 재산을 훔쳐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말이야.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양반이었고 보미는 천한 며느리였습니다. 관에서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보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것을. 시댁이 소금 상당과 손을 잡고 보미를 이곳으로 유인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보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을 들어주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 단오 날에 공개적으로 거래합시다. 고을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비웃었습니다. 좋다. 내가 굴복하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도 재미있겠구나. 단오날이 되었습니다. 고을의 저작거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상인들도 관리들도 나왔습니다. 중앙에는 커다란 천막이 쳐졌고 그 안에 보미와 시댁 식구들이 마주 앉았지요. 사또가 중재를 맡았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소금 아씨와 그 시댁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요. 양측의 주장을 듣겠소.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집 며느리였소. 그런데 우리 몰래 집안 재산을 훔쳐 달아났고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소. 그러니 저 여자가 번 돈은 우리 것이요.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보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입니다. 저는 한 푼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보미는 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보미가 시댁에서 쫓겨날 때 시어머니가 직접 써준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이 여자는 우리 집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앞으로 우리 집안일에 관여하지 못한다. 보미는 그 문서를 사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시댁에서는 저를 쫓아내며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번 돈도 제 염전도 모두 저와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문서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게다가 저는 시댁에서 쫓겨난 뒤 단 한 푼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온몸에 밴 악취와 똥지게를 지던 기억뿐이었습니다. 보미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저는 염전 마을에서 일꾼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고 버려진 염전을 손수 되살렸습니다. 낮에는 염전에서 일하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의 일을 거들며 다푼 1푼씩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웅덩이를 손보고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군중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금 한 자루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약방에 팔아 쌀 2마를 받았고 그 돈으로 다시 염전을 확장했습니다. 한 해, 2해, 5해. 밤낮 없이 일한 끝에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보미는 시댁 식구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지던 것은 똥이었고 당신들이 지게 될 것은 탐욕입니다. 순간 군중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다. 소금 아씨가 옳다. 저 양반들은 탐욕스럽구나. 사또는 문서를 살펴보고 증언을 들은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금 아씨의 주장이 정당하다. 시댁은 이미 그녀와의 관계를 끊었으므로 그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 오히려 거짓 고발을 한 죄로 벌금 100냥을 물도록 하라. 시댁 식구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지요. 제발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보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시댁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재산을 팔아야 했고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기생에게도 버림받았고 시누이들은 시집도 가지 못했지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병들어 누웠고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보미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았으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지요. 하지만 보미는 복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것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자신처럼 버림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요.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미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금 상인이 되었습니다. 조선 8도의 염전 중 절반 이상을 관리했고 소금 유통의 대부분을 장악했지요. 하지만 보미는 달랐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이익만을 추구했으나 보미는 달랐습니다. 소금값을 합리적으로 책정했고 백성들이 굶주릴 때는 값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무료로 소금을 나눠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외상도 주었지요. 사람들은 보미를 존경했습니다. 소금 아씨는 진정한 상인이다. 소금 아씨는 백성을 생각한다. 보미의 명성은 조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이 직접 보미를 불렀고 소금 유통에 대해 자문을 구했지요. 보미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소금은 백성의 생명과 같습니다. 소금이 귀하면 백성이 굶주리고 소금이 풍족하면 백성이 배부릅니다. 그러니 소금값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앞으로도 백성을 위해 힘써 주시오. 보미는 한양에 큰 저택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노파를 모셔왔고 과거 자신을 도왔던 일꾼들과 함께 살았지요. 저택은 작은 마을처럼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파가 보미에게 말했습니다. 보미야,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 정말 몰랐구나. 똥지게를 지던 내가 이제는 조선의 소금줄을 쥐고 있잖니. 보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똥지게를 지던 그날들을. 그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과거는 괴롭지 않니?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보미는 혼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과거 시댁에서 똥지게를 지고 오르내리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달빛이 밝았고 바람이 부드러웠지요. 보미는 품에서 소금 한 줌을 꺼내 땅에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일어섰고 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금을 흩날렸습니다. 보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썩은 곳에서도 사람은 빛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보미는 한양 저작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에 지친 얼굴, 그리고 등에 진 무거운 짐.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지요. 보미는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힘드시죠? 여인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염전에서 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품삯은 넉넉히 드리고 숙식도 제공합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요. 사람은 누구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보미는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버림받은 여인들, 가난한 농부들, 굶주린 아이들, 모두를 거두어주고 일자리를 주었지요.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보미는 60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염전을 돌아다녔습니다.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금의 질을 점검했지요. 노파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보미는 매일 노파의 묘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보미에게 한 통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 자신을 버렸던 남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어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미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남루한 헛간 구석에 누워있는 남편은 이미 사람 형상을 잃고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 텅 빈 눈빛, 과거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남편은 보미를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제발. 보미는 가만히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죽게 내버려 두지도 않겠습니다. 보미는 남편을 조그만 초가집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약과 음식을 보내주며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보미가 남편에게 보낸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70이 되었을 때 보미는 모든 사업을 믿을 만한 제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로 돌아가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미를 존경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소금 아시시다. 저분 덕분에 우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지. 보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햇빛에 반짝이는 염전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보미는 평소처럼 산책을 하다가 예전 똥지게를 지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똥통이 놓여있던 그곳은 이제 작은 정원이 되어 있었지요. 보미는 품에서 소금 한 줌을 꺼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햇빛에 반짝이며 흩어졌습니다. 제가 세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역경도 굴복시킬 수 없는 인간의 존엄함이었으며 비겁한 자들이 짓밟았던 정의를 다시 세운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보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똥지게를 지던 며느리가 조선의 소금줄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의미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었습니다. 보미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썩은 곳에서도 사람은 빛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며 힘든 시절을 견디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똥지게를 지던 며느리가 조선 최대의 소금 거상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한 인간이 존엄을 되찾고 정의를 세운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희망의 불씨로 타오르고 있습니다.